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오로라 낭만 유람단 특집 과학하고 앉아있네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지금 점심 먹으러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도 지금 분명히 다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날짜로 치면은 오늘이 3일 차죠. 네. 3일 차인데 오로라는 2번 받고 오로라 얘기는 우리가 2번 더 볼 거기 때문에 또 오늘 밤에 또 오로라 빌리지 가서 보고 내일 다음 시간에 최 팀장님과 이소연 박사님의 수다와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홍승수 박사님이 준비한 혹은 제가 준비하시라고 강요한 우주 날씨. 와. 네. 와. 우주 날씨는 우리 이제 오로라랑 직접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홍승수 박사님도 그렇고 오로라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우주 날씨라는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황정아 박사님이 우주 날씨를 하시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 계시죠. 좋은 패스를 타고 계시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 국회의원 되시기 직전에도 나오셨는데 여하튼 오늘은 홍승수 박사님과 함께 우주 날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승수입니다. 아까 얘기 잠깐 나누다 보니까 강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강연은 좀 너무 무거운 단어 같고 그냥 가볍게 스몰 토크의 느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람단 오면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걱정이 가장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토 대표님하고 발리지기 저희 대표님께서는 여기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여기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카톡방을 봤을 때 또 걱정 중 하나가 팁 문제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이렇게 웨스턴 컬처에 있는 문화다 보기 때문에 팁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하셔서 이제 이소연 박사님께서 좀 안내를 또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처음 이제 출장을 갈 때 또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게 바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다는 이 스몰 토크였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꾸 말 건대요.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How are you doing? 막 이러고 말 건다고 해서 이 스몰 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스몰 톡을 하기에 가장 좋은 토픽 중 하나가 날씨 얘기라고 날씨 좋지 않냐? 오늘 날씨가 어떻지 않냐? 라고 해서 이런 거로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가볍게 날씨 얘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실 때 비행기 타러 가실 때 사실 고생 좀 많이 하셨죠.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캐나다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참 많이 많았던 걱정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럼요. 이때 오면서 이 자리에서 써야지 생각하면서 다 찍어왔습니다. 부지런함. 근데 다행히도 저희 왔더니 이렇게 참 맑은 날씨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30분 전에 찍은 겁니다. 오는 길에 시청 거기 지나가면서 그래서 참 날씨가 맑아서 다행이고 오로라도 저희 참 멋있는 오로라를 본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저희 김민호 회원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나 우리 사진이 더 좋아. 어디 올리면 우리 걸 퍼갈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 날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주 날씨 전에 그래서 그럼 날씨가 뭐지? 라고 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날씨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물리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느끼는 날씨라고 하면은 사실 바람 부는 거, 그다음에 뭐 비 내리고 눈 내리는 거, 요 정도만 사실 상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봄철에 뭐 이제 날라오는 뭐 황사, 먼지, 입자들 이 저희 날씨를 결정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번개도 치죠. 이거는 뭐 비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전기 현상. 오로라, 저희가 봤던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가 그친 뒤 하늘이 개기 시작하면은 무지개도 보이고, 요거는 광학적인 현상입니다. 빛과 관련된. 예. 그러니까 전기와는 약간 결이 다른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해서 날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날씨를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농사면 농사, 아니면은 뭐 이런 여행이면 여행,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렇다면 이제 우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주 날씨, 사실 좀 개념이 좀 생소하지 않나요? 저희는 바람이나 눈, 비 이런 것만 생각하던 어떤 상황에서 우주에도 눈비가 있나? 우주에도 바람이 부나?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념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에 그냥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공기와 물이 있나? 우주 날씨라는 게 말이 되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고, 두 번째, 뭐 있다 쳐. 그럼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 기상현상을 만들어내는 물과 공기가 있나? 당연히 물은 없죠, 우주에. 물은 없지만 이제 입자들은 있다. 그런 것들이 날씨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나?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선 더더욱.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주 날씨와 관련된 그 어떤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나요? 요건데 이제 땅에서부터 높은 고도까지 이렇게 나타낸 건데, 각 고도별로 우주 날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에 입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입자들이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작은 운석,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 그래비티 같은 거 영화 보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우주 쓰레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것들이 인공위성들과 충돌하면서 또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오로라를 보게끔 하는 태양에서 날라온 고에너지 입자, 이것도 입자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입자들도 있냐, 아주 먼 블랙홀에서 날라온 고에너지 입자들도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주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인류한테. 이제 우주인의 안전 위협,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직접 우주에 올라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박사님으로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방사능 픽폭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작은 입자들이 뭐 이제 우주 정거장을 어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손상, 이게 직접적인 충돌도 있을 텐데, 저런 고에너지 입자들은 그 각종 인공위성에 있는 전자기기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걱정이 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 선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시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유영하시고 뭐.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보면 선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살고 이제 선내에 있는 분들이 파괴돼서 다 돌아가시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선외일 때가 이제 확 보이고, 선내에서는 바깥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재미있었던 건,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선내에서도 걱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거장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똑같아요.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출발할 때 차 사고 걱정 안 하는데, 한 번 나면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루키 우주인들은 멀쩡하게 잘 갔다 온 우주인들만 보고 훈련을 쭉 받으니까 가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 그래비티를 보고 비행 끝나고 3, 4년 뒤에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아, 저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식하게 갔다 왔구나. 그랬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완전 갖다 박으면 완전 터지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직접적인 공포일 것 같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기적인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회로를 고장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충격은 없었지만 갑자기 고장나.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지상에서만 살면은 뭐 잘 못 느끼는 위협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우주에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날씨의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새 이제 인공위성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GPS, 그다음에 뭐 저희 구글 맵 보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기상 관측 등. 그래서 인공위성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우주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를 조금 더 내려가 봐서 이제 대기권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대기권에는 이온층이 있습니다. 이온층,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제 대기 상층부에 존재를 해서 아마 뭐 우리 라디오 통신이나 예전에 뭐 다양한 뭐 여러 통신들이 이온층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전파 신호를, 방송 신호를 하늘로 쏘면은 그게 이온층에 반사돼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이제 송출이 되는 이런 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자들이 이온층을 교란을 시키면은 당연히 송신되는 시그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잠깐 딴 얘기인데, 혹시 한 2000년, 2001년 요때 사자자리 유성우 보신 기억 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시간에 막 수만 개씩 떨어졌던, 비처럼 쏟아졌던. 2001년이요? 99년, 2001년 요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젊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애기였죠.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다 과학의 그 별다른 생각이 없던 시절이라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사자자리 유성우는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쵸. 조금 유성우는 더 큰 거였나 보죠. 맞아요.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오는 이벤트인데, 이제 태양 활동이 주기가 11년 있는 것처럼 이 사자자리 유성우도 1년 주기긴 하지만 빅 이벤트가 뭐 30몇 년, 요 정도 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돌아오는 거는 이런 아주 완벽한 밤하늘에서 봤을 때 최대 100개, 200개 요 정도 관측이 되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쌍둥이 자리 유성우, 뭐 무슨 유성우, 요런 게 1시간에 100개, 200개 요런 식으로 뉴스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라고. 근데 서울 하늘에선, 도시 하늘에선 살짝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완벽한 밤하늘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봐야 1시간에 100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유성우 좀 봤잖아요. 어제랑 그제. 네. 유성우는 아니고 유성. 유성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팁을 하나 들었는데 유성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래요. 1번 소원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2번 소원 기억해놓고 눈에 보이는 순간 1번 하래요. 그럼 그게 되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밤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크로를 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1년마다 오는 그런 유성우들은 1시간에 100개 떨어지는 건데, 30년마다 오는 사자자리 유성우는 1시간에 정말 수만 개씩 떨어집니다.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뻥이 아니고 비처럼 내려요. 슉슉슉. 별점이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그게 2001년인가? 그때 있었던 거고, 사실 제가 천문학을 지금까지 천문학 입문을 하긴 계기도 그 사자자리 유성우 이벤트가 워낙 제가 초등학생 때 강렬한 기억이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홍승수 박사님은 실제로 우리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별관측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전부. 근데 홍승수 박사님은 별관측부터 취미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다른 천문학자들하고 또 약간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취미를 계속 그 전문적으로 이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 맛만 살짝 보고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옛날 기억이 좀 많이 나고 아쉬운 부분이 그때 있습니다. 세희 박사님이 천문학자의 정의 중에 하나가 좋은 망원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망원경은 있는데 네. 좋은 망원경은 아니었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책도 있잖아요. 맞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홍승수 박사님 처음 모시기 전만 해도 항상 우리끼리는 다 천문학자는 별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별을 보시는 천문학자라서 그쵸. 거기서 좀 이제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부합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했다. 그런 생각을 전통적인 했죠. 의미의 천문학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성우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유성우로 관측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보는 거지만 유성우가 내리면서 이온층을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성우가 그렇게 비처럼 쏟아질 때 라디오 듣고 있으면은 라디오에서 타닥 소리가 나요. 치치치 거려요. 그러면 그거 듣고서 유성우 큰 게 떨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1번
그 소리 듣고 네. 보기는 오래 힘드니까 라디오 듣다가 지금 잡음 나면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유성우 떨어질 때는 숫자로 안 해도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읊으셔도 충분히 소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큰 이벤트다. 그래서 이게 사자자리 유성우가 뭐 2030몇 년도, 40몇 년도 요때 또 빅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거 맞춰서 또 이런 여행을 또 기획을 해보시면은 아주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2030, 40년 되면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아마 네. 더 좋은데 막 사막 이런데 의외로 막 숙소가 만들어져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 벌써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이혼층 말씀을 드리면 이혼층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로 유성우를 관측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죠. 사자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오케이 하늘까지는 뭐 입자들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런데 지상에는 과연 우주 날씨가 지상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보니까 태양에서 날라온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교란을 하면서 이 땅바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장? 그거 좀 나침반 좀 부정할 퀴즈고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자기 폭풍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5분 정도만 잠깐만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자기 폭풍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물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 전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비눗방울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비눗방울 하면 커다란 고리에 그 물 묻혀가지고 후 불잖아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저 고리를 선풍기 앞에 놓고서 이제 불려고 하는데 선풍기 바람하고 저 고리하고 평행하잖아요. 그럼 비눗방울이 안 불어지겠죠? 당연히 안 불어지겠죠. 저 면하고 바람 방향하고 평행한데 바람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비눗물 면이. 그러니까 그 비눗방울은 안 만들어질 거고 고리를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눗방울을 만들려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해야겠죠. 그러면 고리를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많아지면서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고리를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고리를 돌릴 때 저 고리를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변한다. 이 변한다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람의 양이 변한다?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됐냐? 같은 상황을 우리 자석에다가 대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석에서 자기력 선, N극에서 S극으로 나가는 그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있을 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비눗방울하고 마찬가지로 고리를 돌려요. 그럼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그 개수가 고리를 돌리면 많아지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요 많아진다. 자기력 선의 개수가 변한다. 요게 뭘 만들어내느냐? 변하면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철사거든요, 저거. 전류 안 흐르는 그냥 철사인데 저 자석 안에서 돌리면 전기가 흐릅니다, 거기. 이게 유도 전류다. 요런 말을 씁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됐다. 그런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비유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눗방울은 처음 본 거 같아요. 비눗방울. 플럭스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플럭스라고 하죠. 단위 면적에 흘러가는 어떤 그 물리 양의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봤고요. 저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변해야지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고리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정확히 발전기가 하는 일입니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물론 사람이 저 고리 그냥 안에 들어가서 돌리면 돼요. 근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이거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력 발전, 그 댐 문 열어서
물 떨어지는 걸로 터빈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리는 거예요. 네. 물레방아 돌리면 고리가 돌아가니까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나이 지으신 분들은 그 옛날 자전거예요. 맞아요, 헤드라이트. 자전거. 네, 그거 다 마찰로 우리 이거 돌리면은 불이 켜지고 천천히 가면 불이 어두워지고 요즘 다 LED로 하지만 그런 자전거를 뭐 몰라요? 뭐 전혀요. 자전거는 못 타지 않았어요? 아니 알아요 사실은. 맞아, 배터리 없이 불 켜지는.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 또 예, 최근에는 그 인력 발전기 있잖아요. 뭐 운동 많이 하면 불 켜지고 하는 거. 맞아요. 그 과학관 가면 있잖아요. 그거. 또는 캠핑용품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충전해서 쓰는 거. 저 예전에 어떤 환경단체에서 그 사람들 한 20명, 30명 모아놓고 이 자전거 돌려가지고 프로젝터 켜서 영화제 하는 것도 봤어요. 맞아. 그것도 되게. 그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옆에 바나나랑 초콜릿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계속 먹였어요. 약간 지속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건 그러면 수력 발전 말고 인력 발전이라고 발전이죠. 있잖아요. 인력 발전.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마치 그 만유인력의 법칙 다들 아시죠? 질량이 있는 물체 두 개가 있으면은 서로 끌어당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어려운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을 그냥 해석하면은 저 위에 말이 되는 거예요. 변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 감상하시듯이 와 수식이라고 그냥 눈 감지 마시고 그냥 피카소 그림 감상하시듯이 그래서 수식을 그냥 감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수식의 뜻은 요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어렵게 써놓으면 저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된 규칙을 통해서 저렇게 수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게 과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참 그 인생을 관통하는 그 철학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고리 가만히 놔두면 전기 안 생깁니다. 돌려야지 전기가 생깁니다. 정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좀 우리 인생을 삶을 사는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울림을 주는 어떤 자연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변화는 좀 싫어지긴 하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같은 거를 또 강의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우리 맞아. 몸은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약간 교훈은 어디나 있고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서 고리를 돌리면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도된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요. 네,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전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있는데 유도 전류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원래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얘가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를 만들어서 유도를 시켜서 이 자기력선의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얘가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숨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이런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속 내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 속성 때문에 뭔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자기 폭풍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개념이었고 이게 우주 날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모티 때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자, 첫 번째로 태양에서 엄청난 물질들이 전기를 띤 물질들이 팍 방출이 됩니다.
매스 이젝션, 질량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구를 향해 이렇게 날아오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교란을 시켜요. 물론 지구 자기장이 걔네들을 이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방패에도 뭔가 손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저런 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장이 교란이 되고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거, 자기장이 변한다? 전류가 생긴다. 유도 전류. 그 유도 전류가 어디 생기냐? 지금 여러분 핸드폰 속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장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전기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핸드폰 속에는 그 허용된 그 전류량이 있을 텐데 갑자기 유도 전류가 생겨서 없던 전류가 생겨? 그러면 이제 회로가 나가는 거죠. 이게 비단 우리 핸드폰뿐만 아니라 요새 각종 모든 그 전력 그 송전 또는 뭐 모든 통신들이 다 전기 베이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상치 못한 유도 전류가 갑자기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펑 터지는 거죠. 우리 저걸로 발전은 못하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 과학자들께서 그거를 이용한 발전 방법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언젠가. 기대를 해보지만 글쎄요.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하게 일어난 이벤트라면은 또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이벤트여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전쟁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EMP 폭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전자기기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지자기 폭풍이 발생을 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전기 베이스의 시설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주 날씨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오로라 보면은 자기장이 변하고 있구나. 뭐가 와서 자기장을 교란시키고 있구나. 이게 오로라가 보이는 원리잖아요. 평상시에도 변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작아서 뭐 유도 전류까지 막 만들어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무시 가능할 정도의 그 유도 전류 평상시에는 그래서 무시 가능할 정도이지만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해. 그러면 자기장이 엄청나게 빨리 급격하게 강력하게 변하는 거고 그게 이제 커다란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양 활동, 즉 우주 날씨가 전혀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날씨라는 용어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상 레이더나 위성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일기예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태양 활동 관측을 통한 우주 날씨 예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태양 관측이 아주 필요하고 요거를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태양 관측을 위한 우주 망원경이 어디 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있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점들이 있는데 요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딴 점들에 있으면은 그냥 태양으로 그냥 끌려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냥 태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요거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요 안정된 점들에 뭔가가 위치하면은 얘네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안정되게 위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라그랑주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관측을 위한 망원경들은 주로 여기 라그랑주 포인트 L1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구 공전 궤도를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태양 망원경들이 관측하는 사진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로라 어플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요 아래쪽에 태양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태양 이미지들이 있는데 요게 다 지구 중심 궤도 또는 L1에서 위치하는 위성들이 찍은 이미지들입니다. 홍승수 박사님이 관측하시는 거는 이론적인 관련은 없나요? 저는 사실 태양 관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하세요 그럼요? 저는 별을 보죠. 태양이 없을 때 별을 보는 사람이고 태양이 없어야지 저는 연구를 할 수 그렇네요. 있어요. 저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태양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망원경이 별을 보기 위한 망원경뿐만 아니라 태양을 보는 망원경도 있다. 물론 태양도 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 아래 그 위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SDO 이렇게 적혀 있는 데고는 Solar Dynamics Observatory라는 이름을 가진 망원경이고요.
또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GOES 이런 이름이 붙은 요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긴 하지만 소호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태양 관측기성. 요게 L1 포인트에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태양 일부러 가려서 지금 맞습니다. 주변에- 태양이 워낙 밝기 때문에 네.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데 딱 그 밝은 태양 면을 싹 가림으로써 옆에 질량 방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측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뒤쪽에도 안정된 포인트가 있는데 L2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또는 가이아 우주망원경, 여러 대의 우주망원경들이 이 L1 포인트, L2 포인트에 지금 가 있고요. 저 라그랑주 점은 대략적으로 면적이나 뭐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걔네들끼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점 하나죠. 딱 점 하나죠. 근데 물론 그 주변에 있어도 적당히 안정된 포인트로 수렴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기도 하세요. 어떤 포인트니까 거기에 다 모여서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도 하시는데, 거기에다 보통 이제 궤도 운동을 하게끔 그 특정 점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큰 반지름을 가지고 궤도 운동을 하게끔 해서 충돌을 피하고 하는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을 관측을 하는데 L1 포인트에서 관측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보시면은 태양의 물질 방출이 그냥 방출이 돼서 지구로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태양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물질이 방출을 하면은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야구 선수가 슬라이드 던지듯이 커브볼 던지듯이 이렇게 휘어져 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질 방출의 측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뭐 반대로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태양의 한쪽 면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우성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여기 기사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정우성 정직한 셀카의 팬들 이 사진 탈락. 잘생긴 얼굴 가지고 셀카를 이거밖에 못 찍냐. 이런 얘기죠. 정면만 이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정직한 셀카로 팬들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이 사진 탈락, 셀카 금지, 잘생긴 얼굴로 셀카 망치기. 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태양을 좀 정면사스로만 보고 있다. 정면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예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측면 사진이 필요하다. 태양의 측면 사진이 필요하다. 다르지 않아요? 이 측면 배우 정우성이 조각 같은 외모를 뽐냈다. 측면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태양의 측면 사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 관측 미션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판 나사, K 나사죠. 그래서 카사입니다. 네. 진짜예요. 드립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카사입니다. 우주항공청 영문명이 카사이고, 여기에서 태양 관측을 위한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발사체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발사체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산 주세요. 아직 5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 천문연구원에서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 위성 만들어가지고 황정화 박사님도 위성 만들어가지고 씌웠고, 그걸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좀 그쵸. 하게 되는 그런. 이전 미션들하고 다른 게 지금까지는 다 지구 공전 궤도, 그냥 우리 인공위성 돌듯이 지구 궤도로만 쐈는데,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태양 관측 망원경을 L4로 보내겠다. 진짜 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먼 곳이에요, 여기. 진짜 거의 심우주라고 봐도 될 만큼 너무나 먼 곳으로 우리의 우주 기술로 만든 우주망원경을 보내겠다. 여기 왜 보내느냐? 여기 보내서 뭐 하느냐? 지금 태양 잘 보고 있는데. 그게 왜 보냈냐? 아무도 안 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태양 측면 아무도 관측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인류가 보낸 게 없어요? 거기는요? 없습니다. L4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진짜로. 왜 여기까지 안 보냈냐? 너무 멀어서예요.
여기까지 보낼 수는 있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여기에는 또 안정된 포인트다 보니까 소행성들도 많고 그래서 충돌의 위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보낸다는 게 사실은 뭐 엔진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간 다음에 중력 그 그쵸. 궤도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기다 보내려면 그러면 간 상태에서 저기에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면 예. 그 점 중심으로 공전을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갈 때도 그냥 생각하면 요거 뿅 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SF 영화 보면 이제 뒤에 계속 엔진이 켜진 상태로 한참 가다가 엔진을 끄면 서잖아요. 절대로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 우주에서는 엔진을 끄면 계속 갑니다. 절대 안 서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우주선 SF에서는 뭐 역추진 로켓 쏘고 어쩌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연료가 그만큼 또 그쵸.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를 중력을 잘 활용해서 잘 네. 타야 되는 그게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할 수 근데 있게 되거나. 제임스 웹도 예. 계획할 때에 비해서 마지막 성공할 때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저거 L2인데 L4 가려면 그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멀리 보낸다? 이거는 연료 양과 돈과 시간과 안전과 그것들의 아주 황금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지 어디다가 목적을 둘 거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저렴하게 가겠다. 되게 연료를 덜 쓰면서 가겠다. 긍정적 사이드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나쁜 사람 돼보면 저 두 분 임기 안에 예산도 확정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 오른쪽 나사분은 이미 저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기대는 하고 응원은 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예. 그리고 저건 한 번 어긋나 지나가 버리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뭐 요게 작년 기사인데 어. 어제 좀 찾다 보니까 올해 기사로서 또 예산 배정에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백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L4에 가려고 하는 미션을 준비 중이다. 이거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했던 미션이고 꼭 필요한 미션이고 왜냐? 지금은 L1 정면샷만 찍고 있는데 L4에 가게 되면은 태양의 측면샷을 찍을 수 있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여러 대 두고서 탁 찍으면 우리가 3D 모습을 볼 수, 입체 모습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도 카메라가 2개, 3개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입체 사진도 막 찍잖아요. 거리감이. 그런 것처럼 태양의 다각도 모습을 관측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거고 이걸 왜 하냐? 그냥 헛돈 쓰는 거 아니냐? 필요도 없는 거 왜 하냐? 과학자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신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주 날씨 예보 적중률을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고 이것은 비단 날씨 예측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미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예산 배정이나 프로젝트 진행이나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저기 가면은 이제 저 데이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쵸?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완전 우리 독자 기술과 우리의 예산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모든 자료에 대한 그 독점을 할 수 있겠지만 우주 프로젝트가 그렇게 한 나라 주도로 독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받고 싶어서 저 협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우리 게 아닐 거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만 아마 오픈소스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GMT 거대 마젤란 망원경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통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되는 자료의 우선권을 이제 확보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다. GMT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거의 첫 회부터 GMT 얘기를 했다는 거를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우리가 1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1조짜리 망원경인데 우리가 1,000억을 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고 맞습니다.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스갯소리로 GMT는 언제 얘기해도 7년 뒤에 지어진다. 제가 대학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7년 뒤에 너 박사 졸업하고 나면은 네가 GMT 1세대야. 그걸로 연구할 1세대야라고 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사인은 그래도 거기 부지에 산꼭대기 부지에 평탄화 작업 다 이루어졌고요. 아니 그거밖에 안 했어요 지금 아직요? 예, 저는 그래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탄화 작업밖에 안 했지만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웹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그 전에 그 거울 그거 뭐 이 8개인가 붙여가지고 예, 만든 거잖아요. 7개. 7개. 20 몇 미터죠 지름이? 26m, 24m? 예, 그 그 거울 정도죠. 하나는 뭐 10m짜리 네. 지름을 가진 거울인데 그게 7개가 붙어서 이렇게 삥 둘러서 7개가 붙어서 유효 구경 25m.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이 방이 지금 보면 가로로는 한 10m 될 것 같고 세로로는 한 40m 될 것 같은데 이 방보다 조금 작은 이방 방사의 절반? 그런 그러네요. 망원경인 엄청 큰 그러네. 망원경인 거예요. 진짜 GMT 맞네요, 정말. 그 GMT 만약에 만들어져야 GMT인데 근데 분명히 제가 그 거울 깎고 이런 사진은 봤거든요. 어디선가? 거울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거기 가져와서 놔야 되는데 그걸 배송을 해야 되고. 그 높은 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울이 워낙 또 정교하게 연마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거울을 다 깎아야 되는 거고 그걸 또 안전하게 배송을 해야 되는 거고 배송도 그 쉬운 일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산꼭대기까지 또 이제 차로 또 안전하게 또 배달을 해야 되고 조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GMT가 거울이 7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6개 육각형에다가 가운데 하나 빵. 그래서 7개의 디자인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예산 문제네. 어전에 걸린 상황이어서 지금 한 3개, 4개? 4개짜리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소문이 또 돌고 있기도 한데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와, 이건 또 처음 듣는다,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명왕성 가는 프로젝트를 하신 프로젝트 매니저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진짜 긴 기간 동안 한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연히 기술도 바뀌고 뭐 좋은 뭔가 소재가 나타나기도 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당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무슨 약간 스타트업 성공한 스토리 같은 식의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프로젝트보다 행정이나 정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예산이 커질수록 그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영향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되게 많은 부분이 정치가들 만나서 내가 뭐라고 설득했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예산일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가 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60년대인가 미국에서 청문회를 했대요. 그 나사 국장 불러다가 정치인이 설명을 했대요. 너네가 우주망원경 쏘고 그 과학 연구하는 게 국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국방에 60년대니까 네, 국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멘탈 나갔을 것 같은데 그 나사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진짜 명언을 남기셨는데 우리의 과학 연구는 우리나라를 방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예산을 성공적으로 멋있다. 가져갔다. 와, 진짜 우문현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런 뭐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구를 하는 게 정말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연구들이 다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뭔가 방어할 만한 가치를 갖게 만드는 다 그런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응원을 부탁드린다. 과학자로서. 저 대화가 왠지 조만간 또 할 것 같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러네요. 이런 대화가 먹혀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 먹혀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GMT 예산 1,000억 원 어떻게 가져왔냐면 우리 옛날에 방송했어요. 한 것 같은데. 그 청문회 박병철 박사님이 맞죠, 나오셔가지고 맞죠. 그분이 직접 설득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린 이렇게 저러면 안 통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이 그림을 그려가셨어요. 망원경의 그 지름을
비교하는 그림을 동그란 원들을 그려가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게 보현산 망원경인데 그 1.8m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망원경은 지금 10m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원이다. 근데 GMT에 우리가 1,000억을 투자하면 이렇게 큰 20몇 미터짜리 원을 이 구경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종이에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기 뭐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셨고 우리 방송에 한 10년쯤 전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곧 된다고 7년 후에 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전문년 이제 안 계실걸요 아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설득을 해서 어쨌든 돈을 받아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과학 프로젝트가 사실은 뭔가 뚝딱 스마트폰 만들어내듯이 뭔가 팔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활동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국민들의 세금, 피 같은 세금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라든지 정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아주 그 태생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과학자, 연구자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거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과학에 투자되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조금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정화 박사님이 국회 들어가셔서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연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뭐 다른 정치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이게 더 조용해지고 정리되고 나면 과학적으로 특히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0분쯤 됐는데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어제 그 태양풍 관찰하는데 우리가 오로라 앱을 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수도 발표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거 보면서 앞면 보고 그 관찰하고 그랬지만 그 지수를 한 것 같은데 태양풍이 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자들이 막 날아올 텐데 네. 지금 제가 그래서 그냥 혼자 검색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태양풍은 그러니까 빛처럼 팬문 걸려서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모빌리티에서는 네. 어디서는 그 입자들 태양풍 같은 입자들은 빠른 입자율이 300에서 450km 정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400km 정도에서 계산을 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쵸. 빛이면 8분 내에 어디로 계산을 한 게 맞아요? 태양풍에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게 바람을 이제 뿜어내는 건데 그 바람에 빛도 있고 입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빛 아주 에너지가 많은데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빛의 속도로 8분 20초 만에 우리의 집에 도착을 할 거고 거기에 뭐 전자나 아주 가벼운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만큼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 겁니다. 그럼 가벼운 입자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조금 더 무거운 입자, 어떤 헬륨 핵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양한 입자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빛만큼 빨리 오지 못하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이제 자기력선을 따라가지 않고 쭉 방출이 되는 거고 전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 저렇게 오는 것 같은데 알파 입자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폭풍이 딱 일어나서 도착한 애들이 다 다른 시간차로 오잖아요. 그쵸. 집으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폭풍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일이. 이게 순차적으로 쭉 이제 폭풍이 오면은 마치 그 오로라 댄싱 하면은 그 보셨어요? 그 쭉 되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권호철 작가의 신의 영혼 그걸 아마 그날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좀 폭발하면 빛은 8시간 내에 도착한대요. 근데 입자가 오는 건 2, 3일이 걸려서 그분이 폭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알려주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때 와서 본다고 하셨거든요.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빛은 8시간 만에 오는데 입자의 속도는 훨씬 느려가지고 빛은 광자잖아요. 광속으로 오는 건데
이게 뭐 400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2, 3일 내에 온대요.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우리는 된다. 2, 3일 내에 폭발한 걸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태양에서 온 빛보다는 태양풍 입자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오로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좀 무식한 질문, 2개나 무식한 질문. 그 하나는 이제 오로라 관측할 때 사실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바람이 불면 네. 바람이 막 불면 오로라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오로라가 이렇게 퍼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지구 대기의 바람이 네. 오로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 라그랑주 네. 점에 네. 이제 태양이랑 지구만 표시가 돼 있는데 예. 사실은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뭐 수성, 네. 금성 네. 있고 네. 그리고 목성 네. 그럴 텐데 네. 그 중력에 네. 뭐 그거를 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금성이나 뭐 네. 수성이나 목성의 중력은 영향을 안 미치는지 네. 영향을 준다면 뭐 네. 상체나 다체 네.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좀 두 질문 다 정말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은 제 생각에는 바람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느껴지는 바람이 오로라하고는 큰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야말로 그 우리 대륙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공기의 흐름에 대한 현상이고 오로라는 뭐 100km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위에는 공기가 또 희박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바람하고는 큰 관련성은 큰 관련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로라가 움직이고 모양이 변하고 이런 거는 바람이라기보다는 그 태양풍 입자가 어떤 식으로 오고 현재 자기력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요거와 더 큰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쵸? 태양 말고 여러 가지 행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중력을 행사하는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에 의한 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 금성 이 사이에 있는 그다음에 다른 행성들에 의한 중력도 있긴 하겠지만 태양 중력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다. 그러니까 무시하고서 그냥 태양과 지구만 고려하고 계산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그 작은 그 미미한 중력을 미치는 작은 질량들의 행성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사실 계산도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삼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그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는 그 해가 없다는 그게 바로 삼체 문제일 텐데 수성 금성만 해도 벌써 사체 문제잖아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만 해도 사체 문제인데 그거는 전혀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 의한 중력은 아주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제한 이체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는 삼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체 문제, 투바디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투바디 프라블럼의 경우에는 뉴턴 때부터 완벽한 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삼체 문제, 다른 질량이 하나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 못 풀거든요. 그런데 삼체가 있다 하더라도 얘의 질량이 무시할 만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솔루션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제한 삼체 문제 방정식을 풀어 나온 게 라그랑주 포인트 저 점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수성인이 살면 수성인의 입장에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다르겠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행성의 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다 다른 거예요. 요 L1, L2, L3, L4는 지구, 태양 사이의 라그랑주 포인트고 지구, 달만 고려했을 때 라그랑주 포인트도 따로 있어요. 지구, 달 사이의 라그랑주 포인트. 만약에 이 방에 네. 빌 게이츠가 있다고 하면 네. 재산을 계산할 때 제 통장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그치. 같은 이치로. 네. 우리 다 안 넣어. 그렇네요. 그냥 합쳐도. 빌 게이츠 거를 우리 숫자로 나누면 평균 계산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그 알파 센타우리 쪽에 행성이 있다고 목성 크기에.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원래 삼체 소설의 배경이 거기잖아요. 센타우리 쪽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알파 1, 2인가요? 그리고 저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네.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삼체 문제가 안 벌어져요. 여기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작고 멀기 때문에 훨씬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성이 있어도 그 삼체 문제 때문에 맨날 망하다가 지구를 정복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그 물질들 오는 거 그거는 이제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먼저 오는 건 역시 빛이죠. X선, 감마선 이런 거.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초신성 폭발과 동시에 X선, 감마선 폭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생명이 죽어요 일단. 그런 다음에는 입자들이 쳐들어오죠. 입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몸을 뚫고 지나가고 뭐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2차 웨이브고 마지막 웨이브는 진짜 물질이 날아와요. 그 초신성을 이루고 있던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천천히 날아와서 표면을 다 부시고 행성을 파괴해서 거기를 이제 없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번에서 4번 정도의 웨이브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좋습니다. 네, 감마선 X선 때 그냥 죽어야지 그때 살아남고 그때 몸도 지금 DNA 다 망가졌는데 산다고 버티다가 이제 입자 날아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깨지고 행성. 예. 핵폭탄하고 비슷하네요. 예, 핵폭발도 딱 그렇잖아요. 좀 실제로. 가까이서 죽어야 되는데. 예, 빨리 죽어야 돼요 그냥. 어차피 살아날 방법은 없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저 사실 오기 전부터 이런 세션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왜 오로라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태양 폭발이 너무 세서 막 여름에도 보이고 이렇게 안 추울 때도 보이고 하는데 대개는 겨울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알라스카에 겨울에 오로라 보러 가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엊그제 이 오로라 사진 올렸더니 눈치 없는 어떤 친구가 너는 좋겠다 오로라를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이러는데 저는 위에서 못 봤어요. 왜냐면 4월이 비행이었어서 오로라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인들 중에 우주 정거장에서 오로라 본 얘기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4월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극지방이 오로라를 보기 수월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유럽 쪽 북쪽에 비해서 옐로나이프 쪽이 훨씬 자주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고위도인데 특정 지역에서 더 잘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지 이 2개가 궁금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왜 하필 이 시기냐? 겨울이 왜 더 겨울이냐? 그거는 권호철 선생님의 답변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을 주셨던 게 그 추분. 그래서 우리의 여행 날짜도 추분 근처로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태양 자기 전과 지구 자기 전이 뭐 이제 정렬이 되는 그 시즌이어서 그때가 가장 태양 그 오로라가 가장 활발한 시기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권호철 선생님께서는 겨울에 오로라가 더 잘 보이는 이유가 눈 때문이다. 우리 호수에 비친 것처럼 호수에 오로라 쫙 비치지 않았습니까?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것처럼 눈이 있으면은 눈빛에 오로라가 반사가 되니까 오로라가 더 밝아 보인대요. 똑같이 일어나도 같은 오로라여도 눈빛에 반사가 되니까 오로라가 더 밝아 보이는 거야. 이래서 뭔가 겨울에 오로라가 더 세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4월, 5월에도 실제로는 다 똑같이 일어나게 그러지 않을까.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도 오로라가 계절을 특별히 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절보다는 날을 타는 것 같고 상황을 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여기 온다고 9월달에 온다고 할 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다 겨울에 오셨기 때문에 겨울에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쪽 과학적 분들도.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고 봤더니 오히려 추분 이때가 오로라가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밤이 좋은 거는 이제 겨울이 좋은 거는 밤이 길기 때문에 밤이 길고 더 오래 볼 수 있는 밤이 기네.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뭐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냥 많이 봤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두 번째 질문이 뭐 있었죠? 옐로나이프 위치. 옐로나이프 위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친구분들이
아이슬란드에 가서 못 보고 왔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우리는 첫날부터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아이슬란드에서 보기 힘든 이유는 날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유럽 대륙의 그 서한 해양성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영국 맨날 구름 껴있고 비 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이슬란드도 이제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오로라가 구름에 가리니까 근데 알라스카에 비해서도 여기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도가 같으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근데 그 지도 그 뭐 우리 일기예보 이것처럼 보면은 옐로나이프 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그래픽이.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가 궁금했어요.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자기 북극, 그 자기력 선이 어떻게 그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왜 옐로나이프 지역으로 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고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북에 가까우면 사실 더 촘촘한 게 이론적으로 맞네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아예 자북극으로 가면 오로라가 없습니다. 없죠. 예, 아예 위로 올라가면 뭐 북극점에 가면 오로라가 뭐 없죠.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쪽에서는 안 보이고요. 좀 내려와야지 오히려 맞아요. 자기력선 흐름 때문에 내려와야지 보인다. 근데 그것도 이론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아예 극은 자선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옆이 플럭스가 훨씬 촘촘하니까. 우리 그 자석의 자력선 그림 생각해 보시면 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동그랗게 타원을 만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북극점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잘 안 보인다라는 거.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로라 댄싱 보실 때 쭉 이제 길다랗게 얇게 돼서 약간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회오리 치는 거 보였어요? 네. 스크류바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죠.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블랙홀에서 제트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쭉 나오죠. 네.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블랙홀에서도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장과 더불어 블랙홀에서 물질을 방출하니까 그 물질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력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전기를 띤 입자들은 이 헬릭스, 헬릭스로 가야 되겠네. 맞네. 스크류바처럼 그 꼬인 이거 뭐라 그래? 나선형 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쫙 그 콜림이 됐다 그러는데 정렬이 돼서 자기력선하고 쭉 정렬이 돼서 제트가 멀리까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태양풍에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막 왔다. 그럼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보시면서는 그거 한번 상상하면서 저게 저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보시면 또 다를 것 같고요. 눈으로 보이니까 진짜 헬릭스 모션.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했고 내일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질문 못 하신 거나 그런 부분은 내일 또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